시골의 한 마을, 남도 지방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김만수 씨와 박순자 씨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 나선 김만수 씨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70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단단했죠. 들녘에 서서 넓게 펼쳐진 논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땅은 그와 아내 박순자 씨가 평생을 일구며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언젠가 아들 김준혁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들어와서 먹어요. 박순자 씨의 부르는 소리에 김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그마한 시골집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김만수 씨는 문득 서울에 있는 아들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준혁이한테 전화 왔었나? 아니요, 어제도 연락 없었어요. 바쁜가 봐요. 회사 일에 애기 키우랴 정신없을 테니. 두 노부부의 대화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준혁이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되어갔고 작년에는 손자까지 얻었죠. 하지만 그들이 시골에 내려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손주가 벌써 돌이 다 되어가는데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네. 김만수 씨는 밥을 떠먹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남편의 마음을 읽은 듯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곧 돌잔치한다고 했으니 그때 가서 실컷 보면 되죠. 우리 손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 부부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노부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농사일을 제쳐두고 서울로 올라가 아들 집에 일주일을 머물며 며느리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조리원 비용과 금반지까지 선물했습니다. 둘 다 형제가 없는 아들 준혁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보, 우리 손주 돌반지는 어떤 걸로 해줄까요? 내가 읍내 근방에 가서 알아볼게요. 그래, 좋은 걸로 해주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밖에 없잖아.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만수 씨는 논으로, 박순자 씨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의 하루는 항상 그렇게 단조롭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울에 있는 아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박순자 씨는 읍내 근방을 찾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으로 손주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려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주 돌잔치입니다. 근방 주인은 진열장에서 여러 반지를 꺼내 보여주었고 박순자 씨는 가장 빛나는 금반지를 골랐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손주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정성스럽게 보관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우리 손주 돌반지로 샀어요. 김만수 씨는 아내가 내민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자는 단순한 혈육을 넘어 삶의 의미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평생 고된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힌 그들의 손에 들린 반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돌잔치 날짜 정확히 물어봐야겠어요. 우리가 미리 서울로 올라가야 할지도 모르니까. 박순자 씨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침내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래, 준혁아.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손주는 잘 크고 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바쁜 듯 했습니다.
배경에서는 사무실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전화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바쁜 거 엄마가 다 이해한다. 그런데 손주 돌잔치는 언제 하기로 했니? 아버지랑 나랑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어색한 기침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돌잔치요. 다음 달 15일로 예정하고 있어요. 강남 쪽 식당으로 생각 중인데 정확한 장소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랑 나랑 손주 돌반지도 준비했단다. 정말 예쁜 걸로 샀어. 어머니, 그런 거 안 사셔도 되는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박순자 씨는 아들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니. 너희들 서울에서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우리 소원이야. 통화를 마친 후 박순자 씨는 마당에서 일하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여보, 준혁이랑 통화했어요. 돌잔치는 다음 달 15일이래요. 강남 쪽 식당에서 한다고. 김만수 씨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군. 서울 가서 며칠 묵어야 할 텐데 농사일은 어떡하지? 옆집 김씨 아저씨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흘 정도만 봐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두 노부부는 손주의 돌잔치를 위해 농사일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손주의 첫 생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돌잔치 날이 다가왔고 두 노부부는 서울행 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박순자 씨는 옷장에서 오래전 마련해둔 한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한복이었지만 손주의 돌잔치에는 가장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 한복 괜찮을까요? 너무 촌스러워 보이진 않겠죠? 김만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 촌스러워?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쁘지.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노부부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주의 돌반지가 담긴 상자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고 김만수 씨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아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혁이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전화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가면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래, 서울 도착하면 전화해보자. 서울로 향하는 내내 그들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변해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도시의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서울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여보, 전화해봐요. 우리가 서울에 도착했다고. 박순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 바쁜가 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우리 지금 서울에 도착했어. 돌잔치 장소가 어디라고 했더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준혁의 목소리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서울에 오셨어요? 아, 그게. 돌잔치 장소는 강남역 근처 행복한 상회라는 식당이에요. 오후 3시에 시작해요. 알았다.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통화를 마친 후 두 노부부는 택시를 타고 준혁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손주가 우리 보면 좋아할까요? 얼마나 컸을지. 당연하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서둘러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행복한 상회라는 간판의 식당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돌잔치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준혁이가 알려준 주소가 맞는데. 김만수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준혁의 전화는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배경음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죠.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내가 알려준 행복한 상회라는 식당 앞에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 돌잔치 하는 곳이 여기 맞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구야? 왜 그렇게 얼굴색이 안 좋아? 아마도 며느리의 목소리인 듯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주소를 잘못 알려드렸나 봐요. 사실, 그게 준혁의 말끝이 흐려지자 박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만수 씨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준혁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돌잔치는 어디서 하는 거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돌잔치는 지금 호텔에서 하고 있어요. 아내 부모님과 친구들이 와 있어서. 준혁의 말에 박순자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거니?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통화가 길어요? 빨리 끊으세요. 사진 찍어야 하는데. 박순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그녀였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준혁아, 너 설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된 주소를 알려준 거니?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내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호텔에서 하는 돌잔치에 오시면 좀 어색할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만수 씨가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평생 온화했던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준혁아,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 맞느냐? 우리가 시골에 산다고, 농사를 짓는다고 내가 부끄러운 거냐? 우리가 언제 너한테 부끄러운 짓을 했느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 가족들이 이 못된 놈, 우리가 평생 너 하나 잘 되라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느냐? 시골이 쪽팔리면 내가 태어난 고향도 쪽팔린 거냐? 김만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박순자 씨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오해하세요? 저도 상황이 있었다고요. 아내 부모님도 계시고 회사 사람들도 오는데 어떻게. 준혁의 말에 김만수 씨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오해? 이게 무슨 오해냐? 내가 우리를 속인 건 사실 아니냐?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왔는지 알기나 해? 내 어미는 한복까지 준비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세요?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요. 항상 저만 이해하라고 하시면서 한 번도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주시잖아요. 적반하장의 말에 김만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되라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냐? 박순자 씨가 다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부모였니? 내가 서울 가서 공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절약하고 살았는지, 내 등록금 보내려고 밤에 얼마나 일했는지, 그걸 다 잊었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우리는 이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손주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기로 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야. 내가 부끄러워하는 부모를 굳이 그곳에 데려가서 뭐 하겠니? 박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돌아갑시다. 박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평생의 노동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두 노부부는 말없이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빌딩들 사이로 그들의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준혁의 전화가 몇 번 더 왔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박순자 씨는 가방 속의 돌반지 상자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금반지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때가 됐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두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그들의 마음 속에도 무언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두 노부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겪은 일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시골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저수지에 들를까요? 박순자 씨의 제안에 김만수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들고 마을 끝자락에 있는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젊은 시절부터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찾던 장소였습니다. 석양이 저수지 물에 반사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노부부는 나란히 돌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준혁이를 잘못 키운 걸까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김만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어쩌면 너무 많이 주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을지도 모르지. 우리 욕심이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산다고, 농사를 짓는다고 부끄러워할 일인가요? 박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고된 농사일에도 굽히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아들의 배신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지. 우리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왔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살아왔으니까. 김만수 씨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이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저수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난 김만수 씨는 마당에 나가 농기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박순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전화했니?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많이 화나셨죠? 준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박순자 씨는 더 이상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아내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박순자 씨는 아들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준혁아,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어제 내 진심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갈 길 가야겠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지금 바빠. 밭에 나가 계셔. 사실 김만수 씨는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박순자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남편 사이의 관계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은 후 박순자 씨는 한동안 부엌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는 남편의 모습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등,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이 박힌 손,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한 그 모습이 더욱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였어요? 마당에서 들어온 김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요. 거짓말이 미안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준혁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대부분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짧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만수 씨에게는 아들이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순자 씨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준혁의 차량이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아들의 차를 알아보았지만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계속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텃밭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며느리가 함께 있었고 아기띠에는 손주가 안겨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흙을 털어냈습니다. 왜 왔니?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직접 찾아뵈었어요.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라. 박순자 씨는 며느리와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사과? 필요 없다. 돌아가라.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반성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대답 없이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모습에 그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주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내 아버지는 지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돌아가라. 박순자 씨의 단호한 태도에 준혁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때 마침 김만수 씨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텃밭에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김만수 씨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집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혁이에요. 준혁의 외침에도 김만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았지? 내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이제 돌아가거라.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박순자 씨는 이미 마음을 닫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텃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돌아가라. 준혁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손주가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박순자 씨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일행이 떠난 후에야 그녀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김만수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요. 두 노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만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빛이 들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아직 아침도 안 먹었는데.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평소와 다른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읍내에 좀 다녀올게요. 변호사 만나러 가봐야겠어. 변호사요? 무슨 일이에요? 박순자 씨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김만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땅 문제 정리해야겠어요. 준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결연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가 점심 준비해 놓을게요. 김만수 씨는 마당을 지나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에 도착한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간판이 걸린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변호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만수 씨시죠? 들어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재산 문제를 상담하러 왔습니다. 김만수 씨는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모은 땅과 재산, 그리고 최근 아들과의 갈등에 대해서요.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제 땅이 아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또한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단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땅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지정해서 매매나 증여가 제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만수 씨는 변호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우리 땅은 평생 일구며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여러 서류를 꺼내 설명했고 김만수 씨는 차분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올 때쯤 그의 어깨에서는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간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김만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평생 일구어온 농과 밭, 그리고 작은 과수원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토록 아껴온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순자 씨가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김만수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처리했어요. 이제 우리 땅은 준혁이가 함부로 손대지 못할 거예요.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준혁이는 이미 우리를 자기 부모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재산의 출처로만 보고 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모습이 마당 너머로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오늘 변호사 만나셨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야.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땅 문제는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잖아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고 그 땅은 언젠가 제가 물려받을 거고. 박순자 씨는 아들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언제부터 그 땅에 관심이 생겼니? 내가 서울에서 바쁘다고 몇 년 동안 내려오지도 않았잖아. 돌잔치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했으면서.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재산 문제까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사과의 기색이 없었고 오직 재산에 대한 걱정만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내 진심이 보이는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재산이었던 거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부끄러워했잖아. 그런 부모의 재산은 받고 싶은 거니?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버지를 말려주세요. 이건 너무 과한 결정이에요. 우리 집안 문제인데 왜 변호사까지 끌어들이세요? 준혁아, 이제 그만하자. 내 아버지 결정은 존중해야 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 거야. 박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김만수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이었나요? 네. 당신이 변호사 만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역시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이야기했나 보네요. 뭐라고 하던가요? 박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재산 문제를 결정했다고. 아직도 그 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만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땅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요, 당연하죠. 당신이 평생 피땀 흘려 만든 재산인데. 두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오래전에 간직해 두었던 돌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금빛이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상자를 닫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그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일찍 김만수 씨와 박순자 씨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준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듯 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김만수 씨는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고 준혁의 모습을 보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다가와 인사했지만 김만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대화를 해야 해요. 김만수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라.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 재산을 처분하시면 어떻게 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농기구를 내려놓고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동의? 내 동의가 필요한 일인가? 내가 평생 일구어온 땅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버지, 그건 우리 가족의 재산이잖아요. 저도 언젠가 물려받을 거고. 김만수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족?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 뭐냐? 돌잔치 때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가 쪽팔려서 일부러 잘못된 주소를 알려준 그런 게 가족이냐? 준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그건 정말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시면 극단적인 결정? 내가 평생 일군 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왜 극단적이지? 내가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데 왜 우리 재산은 탐내는 거냐? 김만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제가 언제 부모님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돌잔치 때 우리를 초대도 안 하고 일부러 잘못된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냐? 내 마음이 어떤지 다 알 수 있었다. 그때 박순자 씨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을 듣고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준혁은 어머니를 보자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로 또 왔니?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재산 문제로 변호사를 만나셨다고 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왔어요. 박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 결정이야. 존중해줘야지. 하지만 어머니,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잖아요. 제 미래와도 직결된 일인데. 준혁의 말에 김만수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미래? 내 미래가 우리 땅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부모님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김만수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재산이라는 게 이제 확실해졌구나. 더 이상 할 말 없다. 돌아가라.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말해봐라. 내가 정말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재산의 출처로만 보는지.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고 그 땅에 상속권이 있다는 건 법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김만수 씨와 박순자 씨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를 고소하겠다는 거냐? 김만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권리의 문제니까요. 그 말을 들은 박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법정에서 우리를 상대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다. 준혁은 잠시 동요하는 듯 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제 권리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래, 내 권리. 권리는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에 대한 내 의무는 잊어버렸구나. 준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차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노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만수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세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준혁이가 우리를 고소한다니. 걱정 마세요. 내가 이미 모든 준비를 해뒀으니까. 준혁이가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우리 재산은 안전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였지만 이렇게 힘든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만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야지. 준혁이는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야. 두 노부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엿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초여름의 푸르름이 깊어가는 시골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김만수 씨와 박순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혁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그들은 아들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변호사로부터 공식적인 서류 한 통을 받았을 뿐이었죠. 여보, 오늘 읍내에 가실 거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하고 약속이 있어요. 오늘 재판 전 마지막 상담이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가 준혁이와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니.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만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준혁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만수 씨는 읍내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김만수 씨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아들과 법정에서 싸우다니. 변호사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는 건 완전히 선생님의 권리니까요. 아드님이 제기한 소송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미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고 선생님의 땅은 안전하게 보호될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설명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만수 씨는 마을 어귀의 작은 정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그의 농과 밭, 그리고 작은 과수원. 평생을 일구어온 땅이었습니다. 본래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토록 아껴온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김만수 씨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김만수 씨는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자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우연히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그래. 나도 내가 여기 올 줄은 몰랐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만수 씨는 멀리 논을 바라보았고 준혁은 손가락으로 정자나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라. 김만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혁의 말에 김만수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김만수 씨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하더냐?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이미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셨고 제가 소송을 걸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김만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냐?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돌잔치 때 그런 식으로 대한 것도 재산 문제로 이렇게 대드는 것도 모두 잘못된 거였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회사에서의 성공과 아내 가족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정작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김만수 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왜 이제 와서야 말하는 거냐? 용기가 없었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체면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김만수 씨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풍경은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야. 우리도 너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준혁은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진 않아. 우리를 부끄러워했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쉽게 잊을 수 없구나. 김만수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부모님께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만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소송은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김만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가자. 내 어머니도 만나야지. 두 사람은 말없이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김만수 씨의 집이 보이자 박순자 씨가 마당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준혁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재산만 탐내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박순자 씨는 당황한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일어나라. 그러지 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소송도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요. 박순자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만수 씨의 눈빛도 복잡했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일어나라.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자. 마루에 둘러앉은 세 사람, 공기는 무거웠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조용히 차를 내왔고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 그렇게 행동한 것, 그리고 재산 문제로 대들었던 것, 모두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김만수 씨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준혁아,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렴. 박순자 씨의 질문에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제 배경이 알려지면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죠. 그리고 아내 가족들. 그들은 모두 서울에서 대대로 살아온 집안이라 시골 농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열등감으로 작용했어요. 준혁의 고백에 김만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살아왔지만 아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걸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두 노부부는 아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돌잔치 날 제가 아내와 처가 눈치를 보며 그런 행동을 했던 것 정말 비겁했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로 변호사까지 동원한 것 더 이상 비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꾼 거니? 김만수 씨의 질문에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법적으로 이길 방법만 찾았죠. 하지만 점점 제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과 법정에서 맞서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제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 말이 진심이라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 볼게. 김만수 씨는 아내를 바라본 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다. 땅에 대한 일은 이미 정해진 대로 진행될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뿐입니다. 재산 같은 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김만수 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내 진심이 맞다면 우리도 노력해보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박순자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돌반지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이건 손주 돌반지로 준비했던 거야. 이제라도 전해주고 싶구나. 준혁은 상자를 받아들고 열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금반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손주는 잘 크고 있니?
네, 어머니. 잘 크고 있어요. 다음에는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불편함과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작은 화해의 씨앗이 심어진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혁은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수 씨와 박순자 씨는 마당까지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석양이 마을 뒷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정말 내 마음이 바뀐 거니? 마지막으로 김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요. 김만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가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시간이 말해줄 거다. 내가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지.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준혁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손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제대로 데려올게요. 아내에게도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할 겁니다. 차가 마을길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두 노부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준혁이가 정말 변한 걸까요? 박순자 씨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글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 눈빛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한번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그렇죠. 하지만 재산 문제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두 노부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집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그들은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마루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은 결코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아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서 논에 가볼까요? 벼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박순자 씨의 말에 김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아들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회복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말해줄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존엄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시골 마을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별들이 빛나는 하늘 아래 두 노부부의 집은 여전히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